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이 되고 또 유럽 르네상스의 문을 연 지식의 다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탄생부터 지적인 유산까지 핵심만 딱 짚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7세기 아라비아 반도로 가보죠. 지도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던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니조 페르시아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역의 중심지가 된 거죠. 돈은 정말 넘쳐났는데 문제는 그 속이 완전히 고마 있었다는 겁니다. 부족들끼리는 맨날 싸우고 사회적 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한마디로 정말 혼란 그 자체였죠. 이 혼란의 한복판에 바로 상업도시 메카가 있었습니다.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기는 했는데 이게 다 소수에게만 돌아간 거예요. 빈부격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혈연으로 똘똘 뭉쳤던 전통적인 부족 공동체도 점점 힘을 잃고 있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가 사회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한 상황에 무함마드가 등장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신전의 우상 숭배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유일신 알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메카를 지배하던 쿠라이시 부족의 권력 기반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 났겠죠. 결국 박해를 견디다 못한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622년에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 공동체, 동시에 하나의 정치 세력이 공식적으로 역사 무대에 딱 등장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메디나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 바로 움마를 선언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당시 만들어진 메디나 헌장을 보면요. 거기에 살던 유대인 부족들의 종교적 자유까지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초기 이슬람 공동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슬람 세계는 그의 후계자인 칼리프들이 이끌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정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는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면서 팽창했지만 안으로는 제국의 근간을 흔들 만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시작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기 이슬람 제국의 권력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흘러가는데요. 먼저 무함마드, 바로 다음 세대인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세습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대를 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권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결국 큰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일로 이슬람 공동체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깊은 분열에 빠져들게 되어 사실상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순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딱 하나, 누가 칼리프가 될 자격이 있는가였어요. 순니파는 공동체가 합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시아파는 아니다, 오직 무함마드의 핏줄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맞섰던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근본적인 분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흘러서 우마야 왕조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제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내세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아바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차별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요, 철저하게 아랍인들만 우대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도 아랍인이 아니면 2등 시민 취급을 받은 거죠. 당연히 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비아랍인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바스 왕조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 아래 모든 무슬림은 평등하다는 구호를 내세운 거죠. 아바스 혁명을 이끌었던 아부 무슬림의 이 말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랍인만을 위한 제국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한 제국,
그러니까 특정 민족을 넘어서 이슬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아래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부였던 거죠.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은 페르시아의 발전된 행정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런 포용적인 정책이 제국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이 문화적 융합이야말로 이슬람 황금기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슬람 세계가 인류 역사에서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사라질 뻔했던 고대 지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심지어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지식의 수호자 역할이었죠. 이때 제국 전역에 그야말로 지식의 허브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바그다드에는 지혜의 집이라는 거대한 국립번역연구소가 있었고요. 다마스쿠스는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집트의 카이로도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였고 특히 스페인의 코르도바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도서관만 7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였던 셈이죠. 이런 학문 중심지들에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수많은 고전들,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랍어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옛날 책을 모으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 지식을 흡수해서 제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은 가장 중요한 번역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지식들이 어떻게 유럽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보존 단계입니다. 이슬람 세계가 그리스 고전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사라지지 않게 꽉 붙잡아줍니다. 둘째, 심화 단계. 이분 시나 같은 대학자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연구와 해석을 더해서 지식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죠. 셋째, 전파. 이 지식들이 이슬람이 다스리던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넷째, 재번역. 나중에 기독교 세력이 스페인을 되찾은 후에 톨레도 같은 곳에서 이 아랍어 책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확산.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된 책들이 당시 막 생겨나던 유럽의 대학들로 퍼져나가면서 말 그대로 지적인 혁명의 불씨가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지식이 말 그대로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중세 유럽을 깨운 겁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유럽의 지성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가는 길을 닦아놓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슬람 문명이라는 이 지식의 다리가 중간에 없었다면 서양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꼽히는 르네상스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